네, 레이어링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화를 하는 게 어떤 그 복잡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구체적인 명확한 구조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구조는 각각의 구성 요소를 정의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각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써 구조가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구성에서 예를 들어서 뭐 트리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 뭐 데이터 구조 트리 배웠죠? 그 구조죠,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 그 구조입니다, 그죠? 데이터 구조에 보면 데이터 구조 트리 구조는 이렇게 노드들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진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각 구조의 노드들이 각 노드들은 왼쪽으로 가는 노드들은 뭐 이진 검색 트리, 이진 탐색 트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노드가 있고 걔보다 작은 애들은 왼쪽으로 가고 걔보다 큰 애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그 구조가 있죠. 구조가 있고 각각의 원소들이 있고 각각의 원소들 그 컴포넌트들이 서로의 관계를 명시함으로 인해서 구조가 생기죠. 그래서 트리라는 구조가 있고 여기에서는 계층 구조라는 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그 인터워킹 연결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화를 가능하게 하고 각 구성 요소별로 이런 모듈화는 유지보수를 간단하게 해주고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시켜준다. 그죠? 그래서 각 레이어의 서비스 또는 구성 요소가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업데이트가 되면 그 부분만 건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 업데이트된 부분을 함수로서 불렀으면 뭐 C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함수만 따로 이제 그뭐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함수 뭐 그 4G 함수, LTE 함수, 5G 함수 이런 식으로 함수만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전부 다 모듈로 해서 따로따로 개발을 한 다음에 그 새로 개발된 함수가 있으면은 또는 그 업데이트된 함수, 성능 향상된 함수가 있으면 그것만 함수로 불렀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뭐 레이어링이 뭐 그 단점도 있을 텐데 그거 숙제로 이제 나갈 거고요. 숙제로 여러분들 과제로 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전에 그 비행기 그림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비슷하죠? 5층으로 돼 있어요. 5층으로 돼 있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웹 브라우저 또는 그 유저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위에. 유저가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키보드나 음성 인터페이스 같은 걸로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뭐 www.naver.com을 타입인을 하면은 얘가 그 웹 브라우저가 www.naver.com이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웹 주소를 보내고 그다음에 보낸 주소에서 받은 이미지나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 표시를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메시지 보내고 받고 그죠? 그런 것들 이메일 보내고 받고 그래서 사용자들이 뭐 뱅킹 앱이라든가 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앱을 깔 때 이 밑에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이 밑에 부분에 있는 그 예를 들어 2G, 3G, 4G, 5G라든가 와이파이라든가 이 뭐 함수 모듈 다 여러분들이 작성할 필요 없고 뭐 IP 라우팅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패킷을 자르고 큰 패킷을 잘라서 보낼 때 뭐 몇 바이트로 자르고 그다음에 자른 패킷들이 번호를 매기고 그다음에 뭐 재조합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뭐 그 네트워크 TCP/IP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그 할 수 있는 함수들을 그 소켓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함수들을 호출을 해서 그냥 여기서 함수로 그냥 그 불러쓰기만 하면은 되는 거죠. 그죠? 불렀으면은 여기다 딱 꽂고 나머지 이 부분은 그냥 알아서 그냥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 기존의 전력망 그죠? 아파트나 집에 도시 전체에 이 그 전력 수송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집에는 그냥 그 전구 소켓만 있는 거죠. 전구 소켓만. 그죠? 아파트 그 천장에 보면 전구 소켓이 이렇게 탁탁탁 나와 있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전구 소켓, 그 부분이 요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전구 소켓만 탁 꽂으면 예를 들어서 뭐 LED 전구든 아니면 그냥 보통 이제 백열등이든 형광등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켓에다가 그냥 그 전구만 탁 꽂으면은 불이 반짝 들어오듯이 그 TCP IP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소켓이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에서 불러쓰고 그 소켓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고 미어하고 보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위치 탁 키면은 불 확 들어오듯이 그래서 소켓 프로그래밍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TCP/IP 소켓 프로그래밍.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짤 때 이 부분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 꽂을 수 있는 규격화된 소켓, TCP 소켓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데 그 소켓만 생성을 해가지고 그 소켓에다가 뭐 어떤 포트, 그 다음에 뭐 TCP로 할 건지 UDP로 할 건지 이런 설정만 셋업을 해주고 여기다 여러분들 www.naver.com 이런 식으로 유저가 데이터를 인풋을 넣으면 그 소켓에다 그냥 데이터를 쪼르륵 따라 넣어주면 나머지는 여기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TCP/IP 소켓 프로그래밍 그렇게 되어 있죠. 이름 잘 지었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래밍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을 만지죠.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갖다 까는 프로그램 영역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 커널 안에 그 지금 현재 컴파일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시스템 파일들. 그래서 TCP 부분, IP 부분, 그 다음에 이 뭐 와이파이냐, 2G냐, 4G냐, 5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케이블이 광 케이블이냐, 구리 케이블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전엔 뭐 캐테고리 뭐 케이블이냐, 뭐 캐테고리 6 케이블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 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탁 소켓에 꽂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이 부분은 그 OS 운영체제에서 컴파일이 되어 있는 시스템 레벨이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윈도우즈나 뭐 우분투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까는 레벨인 거고 요거는 OS 커널 운영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프리 컴파일 되어 있는 그 이미지로 들어가 있죠. 운영체제 이미지. 그래서 부팅할 때 로딩이 돼가지고 부트로더에서 로드가 되고 운영체제가 탑재될 때 들어가는 그 모듈이 이렇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모듈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대부분의 앱 프로그래머들이 만지게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그 각각의 앱을 얘기를 합니다. 앱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트랜스포트가 이 부분이 이제 그 아까 전에 비행기에서의 뭐 티켓팅하고 좀 비슷한 건데 트랜스포트가 실제 그 수송 담당입니다. 수송 담당인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우체국에서 책을 100권 보낸다고 치면은 그 책을 한 권을 뭐 100권을 한 박스 안에 넣어도 보겠지만은 뭐 좀 무리가 되니까 그죠? 실제로 한 사람 몇 명이 움직이는 책 100권을 한 박스에 넣으면 무리가 되니까 그렇게는 받지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박스 하나에 책 10권씩 넣어서 20권씩 넣어서 보내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체국에 가서 보낼 때 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 박스 안에 10권씩 넣어서 10박스로 나눠서 보내고 그러면은 뭐 거기다 각각의 그 패키지 박스에다가 송신자 주소와 수신자 주소를 붙이죠. 붙이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넘버링도 할 거예요. 얘는 첫 번째 박스 1권부터 백과사전 예를 들어서 1권에서 10권 그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뭐 그 백과사전 11권에서 11권에서 20권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가서 10번째 박스에는 패키지에는 이름도 비슷하죠. 패키지. 그래서 패키지라는 단어 자체가 패키지라는 팩이라는 거를 고려를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작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식 전미사 ET를 붙여서 팩에다가 ET를 붙여서 패키지 나온 거죠. 영국의 언어학자들이 많은 언어학자들과 의논해서 만드는 단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권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잘랐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걸 쭉 보내면 아까 전에 그 티켓팅 예제와 같이
받는 사람들은 받은 다음에 10개의 패킷을, 10개의 상자를 받은 다음에 1권부터 10권까지 해서 100권까지 쭉 그 패킷을 열고 1권부터 100권까지를 책장에 올리겠죠. 다시 연결해서. 그러한 그 패킷을 데이터 사이즈 크면은 나누어주고 그 시퀀스 넘버, 순서 넘버를 붙여주고 얘는 1번 패킷, 2번 패킷, 3번 패킷. 그다음에 그 받는 쪽에서는 아까 전에 그 뭐냐 티켓팅하고 난 다음에 짐 붙이고 이제 도착하면 짐을 가져가죠. 그 부분이 해당되는 건데. 근데 받는 쪽에서는 그 잘려진 패킷들을 갖다가 다시 풀어서 열고 제조합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올려보내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게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배웠겠지만 프로세스라는 거는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하고 이 각 프로세스들끼리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받는 그런 작업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많은 여기서 웹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카카오톡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뭐 줌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뭐 스카이프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넷플릭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근데 걔한테서 받은 거는 걔한테 가야 되겠죠. 넷플릭스한테 보낸 거를 카카오톡으로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한꺼번에 여기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소켓을 꽂아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느 데이터로부터 이걸 어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이걸 받았고 그 다음에 어느 프로그램으로 이 패킷이 가야 되는지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톡 그 웹서버한테 보낼 프로그램을 카카오톡한테 보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족들한테 그 보낼 가족들과의 대화창이 있고 친구들과의 대화창이 있고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들과의 대화창이 있고 있을 때 이 사람한테 보낸 게 저쪽 창에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조정해 줄 수 있는 그 누구한테 왔고 누구한테 이 패킷이 가야 되느냐라는 거를 관리를 하고 이제 그거를 포트 넘버로 관리를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웹 포트는 80번이고 뭐 FTP 그 DNS 포트는 뭐 UDP 53번이고 뭐 이메일 그 포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5번이고 이런 얘기를 하죠. FTP는 21번. 그래서 그 포트 넘버로 그 트랜스포트죠. 트랜스포트입니다. 이제 포트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송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 간의 데이터 전송을 맞게 해주는 그런 그 계층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레이어가 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의 주요 정보는 IP 주소죠. 그래서 뭐 이 주소가 뭐 MIT에 있는 주소냐, 일본 쪽 주소냐, 아니면 그 영국 쪽 주소냐에 따라 가지고 그 라우팅 경로 설정을 다르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링크가 링크 프로토콜입니다. 이거를 링크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단말 디바이스, 휴대폰, 뭐 노트북, 그 다음에 기계가 뭐든지 다 포함해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접속된 링크를 얘기해요. 그래서 와이파이 링크냐, 예를 들어서 다음에 3G 링크냐, 4G 링크냐, 5G 링크냐, 다음에 이더넷 링크냐,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엣지에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첫 번째 보통 이거를 갖다가 뭐 퍼스트 마일이라고 하나? 뭐 퍼스트 마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퍼스트 링크를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피지컬은 그 비트가 그 케이블에 직접 지나갈 때 뭐 규격 명세, 뭐 광 케이블의 규격 명세라든가 구리선의 규격 명세, 동축 케이블의 규격 명세,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 뭐 2GHz짜리냐 무선의 대역폭이 얼마고 5GHz는 얼마고 어떻게 되고 뭐 5G의 대역폭이 얼마고 4G의 대역폭이 얼마고 이런 그 물리계층에서의 직접적인 전선과 그 무선의 그 특성을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은 이 부분,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만지고, 그
다음에 조금 앞서 나가서 핵심 그 코어 부분을 만지는 사람들은 이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이 TCP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개조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링크 레이어는 뭐 3G, 4G, 5G, 6G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하는 부분이죠. 그런 프로토콜 개발하시는 분들. 이 부분은 이제 뭐 산업 쪽이겠죠. 물리나 전자 그런 그 소자 통신 정말 그 물리적인 계층에서의 그 통신 연구하시는 분들 물리 쪽에도 가깝죠. 뭐 예를 들어서 빛의 파장을 뭐 아날로그의 빛의 시그널이 있을 때 빛의 파장을 어느 정도의 해상도까지 분열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더 많은 대역폭 그러니까 빛 안에서 그 대역폭의 개수를 얼마만큼 더 많이 대역 개수를 주파수 대역을 얼마만큼 더 덴스하게 조밀하게 뽑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달라질 테니까 그런 거 연관 주로 이제 DWDM 뭐 덴스 웨이브 뭐 까먹었네 무슨 멀티플렉싱인데 디지털 멀티플렉싱인가요? 데이터 멀티플렉싱인가요? 이제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5개층을 가진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실제로 핵심 부분, 네트워킹을 위한 핵심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TCP 부분이고 인터넷은 IP 부분인데 실제로 봤을 때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수많은 링크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2G, 3G, 4G, 5G, 6 뭐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더넷 뭐 10메가, 100메가, 기가 이더넷 뭐 테라파트 계속 나오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케이블 종류도 굉장히 많죠. 무선, 유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케이블들이 뭐 수십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은 링크, 굉장히 많은 피지컬 컴포넌트들을 하나로 묶는 게 이거죠. 그래서 현재 인터넷이 가능하게 한 그 패킷 스위칭의 기술이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이죠. 패킷 자르고 붙이고 뭐 손실 나면은 재전송하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딜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기술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라우팅 주소 찾아가는 기능 그죠? 찾아가고 여러 개 서로 다른 기관 네트워크가 서로 뭐 효율적으로 서로 연동될 수 있는 기능 요 기능 TCP와 IP 이 부분이 인터넷의 핵심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애플리케이션들도 어떤 링크들도 어떤 피지컬 갖고 있는 이런 기기를 갖고 있어도 요것만 TCP, IP로 가지고 있으면은 다 하나로 통합이 된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 테크놀로지 셋은 이 부분입니다. TCP하고 IP.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프라이머리리 미국 쪽에서 거의 주도를 해서 7, 80년대, 90년대까지 개발을 했고, 근데 물론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도 한 꼭지로 개발을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TCP를 만든 사람이 그 당시 UCLA에서 대학원에 있던 윈튼 서프라는 사람이죠. 지금은 구글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하고 있고 인터넷 이벤젤리스트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학원 시절에 TCP라는 걸 개발을 했고 그게 지금 계속 이제 수많은 연구자들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서로 개발을 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교환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하면서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지극히 굉장히 미국적인 그러니까 TCP를 개발을 하고 논문 자체를 공개를 하고 소프트웨어도 전부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뭐 주로 이제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BSD 유닉스를 통해서 많이 퍼뜨렸는데 서로 공유를 했는데
오픈 소스 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오픈 소스 패키지를 서로 공유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논문도 공유를 하고 해서 뭐 특허 같은 거 걸지 않고 그래서 미국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연구자들, 개발자들이 한 2, 30년 동안 같이 그 여러 가지 표준을 제안을 하고 논문을 내고 실험을 하고 수만 편의 논문과 개발 그 노력들이 거치고 난 다음에 거치고 그 중에서 고르고 선택된 것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TCP하고 IP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 인류 역사상 지금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링크 프로토콜과 피지컬 이렇게 있는데 TCP, IP,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로 통합을 해서 어떤 네트워크이든지 어느 디바이스든지 이 부분만 통일해서 가지고 있으면 4G, 5G, 6G를 개발을 하더라도 새로운 프로토콜 개발하더라도 여기다 맞춰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플러그인만 제대로 되면은 전 세계의 모든 디바이스들이 모든 기구들이 다 여기에 통합된 망으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모래시계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모래시계 모델. 왜냐하면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굉장히 애플리케이션들이 많고 링크 레이어랑 피지컬에도 굉장히 서로 다른 그 다른 시스템들이 많은데 이 중앙은 하나죠. 중앙은 하나라서 실제로 이 그 보면은 대략 위에는 굉장히 많고 3, 4 레이어에서는 뭐 그냥 하나밖에 없고 1, 2 레이어는 또 굉장히 많고 숫자로 따지면 변종이 그래서 이렇게 그 모래시계형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해서 인터넷 구조가 레이어드 구조이기도 하며 구조이지만은 실제로 이 레이어드 구조인데 요거를 개수별로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들 개수별로 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단하이를 해보면 대략 위에 뚱뚱하고 밑에 뚱뚱하고 허리 부분이 날씬한 이런 그 모래시계 모양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넷 아키텍처 그래서 hourglass 아키텍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름을 또 여러 군데서 들어보기도 했을 텐데 이런 그 OSI 7 레이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OSI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그러니까 개방형 시스템 상호 연결 그러니까 뭐 네트워킹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트워킹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그 인터넷 스탠다드 오거나이제이션 뭐 ISO 8859, 8852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터넷 스탠다드 오거나이제이션 국제 표준화 기구 뭐 이런 데에서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서로 개방형 네트워킹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 권고 모델로 7층 모델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OSI 7 레이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뭔지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면은 뭐 비슷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과 비슷한데 뭐 1층에 피지컬, 2층에 링크, 3층에 네트워크, 4층에 트랜스포터인데 인터넷 프로토콜은 바로 이제 5층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뭐 없었던 게 있어요. 세션 레이어라는 게 있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는 게 있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프레젠테이션이 뭔지를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고 그래서 보면은 물리 연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말기가 갖고 있는 뭐 무선 유선 링크 그죠? 4G냐 와이파이냐 그 다음에 이거는 IP 주소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주소로 기반 네트워킹 그 다음에 포트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트랜스포트 해가지고 그 수송 계층, 뭐 패킷 자르고 붙이고, 뭐 넘버링 붙이고, 이게 어떤 패킷이 어떤 애플리케이션,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가야 되느냐, 뭐 그런 거 지정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에서 안 보이던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왜 이게 하나는 오게 헷갈리겠으리
왜 하나는 5층이고 하나는 7층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 이거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조금 갈라졌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 앞에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은 그 핵심 계층이 뭐라고 그랬죠? 5개 중에서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TCP와 IP, 그 트랜스포트와 네트워크 레이어를 중심으로 먼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긴 한데 앞에서 얘기한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은 미국식 모델이었고 대학원생들과 교수들과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소스 코드를 개발을 하고 논문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소스 코드를 멀리 뿌리고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공짜로 보급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라는 아예 그 전까지는 인터넷이 없이 컴퓨터를 그냥 혼자만 쓰고 있었다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쓰는데 그냥 컴퓨터에서 인터넷이 연결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죠.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컴퓨터가 있는데 그냥 워드 돌리고 뭐 PPT 만들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엑셀 같은 거 열어서 뭐 계산하고 그다음에 HWP나 뭐 워드 같은 거 열어서 숙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웹 없다고 치고 카카오톡 없다고 치고 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컴퓨터를 쓰다가 갑자기 어느 대학에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 인터넷을 쓸 수가 있대요. 그러면 너도 나도 그리고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 잘 만들었대요. 근데 그러면은 그 소프트웨어 갖고 와서 깔면은 갑자기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싶겠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개발한 이 인터넷 TCP/IP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그 학회 또는 대학 이런데 공짜로 그냥 그 소프트웨어를 뿌렸어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컴파일을 하고 깔면은 그냥 그 전까지는 혼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던 그냥 혼자서 뭐 숙제나 하고 근데 숙제 낼 때도 인터넷으로 못 내고 예전에는 자기가 컴퓨터로 숙제를 HWP로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워드로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인쇄를 해서 리포트함에 갖다 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낼 수 있지만 근데 갑자기 어느 대학의 그 굉장히 그 프로그래밍 잘하는 사람이 뭐 이거 소프트웨어 하나 깔면은 갑자기 인터넷이라는 거 연결돼서 다른 사람들하고 뭐 이런 그 채팅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치면은 뭐 너도 나도 이걸 깔겠죠. 깔고 물론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깔고 테스팅하고 사람들이 쭉쭉쭉쭉 늘어나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오픈 소스로 하면서 뿌리고 공짜로 뿌리고 그 전까지는 네트워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궁금증과 호기심이 폭발해서 그걸 갖다 너도 나로 다 이제 갖다 깔아 쓰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수년 안에 몇 년 안에 그 사용자 수가 100만 배가 늘어요 실제로 한 10년 20년 안에 뭐 지금은 몇십억 명이지만 기본적으로 뭐 수십만 배 수백만 배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오픈 개발을 하고 오픈 소스로 풀고 그러면 너도 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붙을 거고 그럼 네트워크로 붙은 사람들이 써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좋겠는데 좀 느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좋겠는데 라고 서로 너도 나도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를 확장해 나간 게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오픈소스를 뿌리고 너도 나도 갖다 쓰고 그러면서 인터넷이 이렇게 그 사용자 수를 확 늘려나가고 지금의 인터넷까지 개척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식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주도의 개발 모델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게 5층 모델이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7층 모델인데 이쪽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유럽식 개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쪽하고 물론 유럽 쪽에서도 그런 그 우리나라에서도 TCP/IP의 그 핵심 개발을 미국에 사고 난 다음에 그 성능 개선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를 하고 그런 유럽 쪽하고 한국 쪽에서 우리 아시아 쪽에서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근데 주축은 미국에서 드라이브를 했고 미국의 학계죠. 주로 대학원 교수,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질문, 이러한 다양한 아까 전에 질문한 게 있었죠.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간단 명료하고 명확하게 알아보기 쉽게 유지 보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성능 개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이런 계층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몇 개층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뭐 5계층이 돼야 돼요. 뭐 7계층이 돼야 돼요. 9계층이어야 돼요.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은 5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죠? 근데 실제 그 핵심 계층은 미국 쪽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베이스로 개발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계층 구조를 위한 예를 들어서 그 서로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략 한 10년 정도의 합의와 문서화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국회 같은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주로 주도를 해서 표준화로 대략 이 정도면은 그 우리가 담고자 하는 그 네트워크 내용을 다 담을 수 있겠다라는 기능적인 요구 조건을 도출한 일종의 서류 작업입니다. 서류, 문서화된 서류 작업이에요. 서류 작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대략 한 7층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까지는 실제로 그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과 같은데 보면 두 개가 더 있죠.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고 하나는 세션 레이어예요. 그래서 보면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이런 겁니다. 대략 데이터를 암호화할 거냐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거냐 뭐 압축을 할 거냐 압축을 풀 거냐 그 다음에 뭐 그 각 기기별로 예를 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뭐 한글로 표시를 할 거냐 영어로 표시를 할 거냐 1어로 표시를 할 거냐 이런 그 데이터들의 스트림은 01, 01, 01, 01 이진 데이터로 쭉 오는데 그거를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이 알아보기 쉽게 또는 어떤 보안 목적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압축 목적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여 표현을 할 거냐 프레젠테이션은요, 그죠? 발표, 표현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하겠죠.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세션이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뭐 음악 용어로 세션맨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하나의 어떠한 인터랙션의 길이를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각 채팅방 서로 다른 채팅방은 서로 다른 세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웹페이지에서 여러 개의 페이지를 동시에 방문하기 위해서 탭을 여러 개를 쓰죠. 그것도 다 여러 개의 세션입니다. 그죠? 각각의 개별적인 섹션이죠. 그 다음에 또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카톡방 하나 안에서 채팅을 하다가도 뭐 잠깐 한 10분 동안 한참 얘기를 하다가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일주일 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일주일 뒤에 또 다른 새로운 얘기를 쭉 하고 그러면 그 각각이 서로 다른 세션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열려져 있는 대화의 장, 뭐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CP를 가지고 연결할 때도 TCP 세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결 단위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카카오톡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세션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웹 브라우징을 할 때도 여러 개의 탭을 가지고 세션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어떤 하나의 웹페이지를 볼 때에도 쭉 naver.com 하나의 페이지를 열어서 읽다가 그게 하나의 세션이고, 또 어디가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또 새로운 세션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세션 매니지먼트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화를 한다든지 어디까지를 읽고 앞으로 어디까지를 갈 것인지에 대한 체킹이나 체크포인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세션, 몇 개의 세션을 만들 건지, 누가 새로운 세션을 만들고 지우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글로 표현할 거냐, 영어로 표현할 거냐, 아니면 압축을 할 거냐, 이런 그런 것들, 이런 기능들이 실제적으로는 다 필요한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서류상으로는 다 이론적인 베이스는 다 정리는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기능들은 지금 어디에서 다 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지금은 다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를 보안, 암호화가 가능한 웹페이지로 들어가고 싶다. 크레딧 카드 같은 걸로 카드 넘버 왔다 갔다 하고 비밀번호 왔다 갔다 할 때는 HTTPS를 쓰죠. Secure Socket Layer, SSL 써가지고 그런 부분을 돌아가는 게 SSL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인 거죠. 그죠? HTTP를 써서 HTTPS를 사용할 때 이 부분을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은 암호화를 한 방도 있고, 그다음에 방을 여러 개를 열어서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 앱 이런 거는 그냥 이런 프레젠테이션 어느 언어로 할 거냐, 암호화를 할 거냐, 아니면은 압축을 할 거냐, 또는 각 채팅방의 세션 관리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는 그냥 각 애플리케이션들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굴러가고 있죠,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 이러한 근데 여기 OSI에서 얘기한 7레이어에서는 어차피 애플리케이션들이 공통적으로 이걸 다 활용할 거니까 그냥 이런 것도 별도의 레이어로 만들어 두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문서화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한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10년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러한 문서화 작업을 열심히 국회, 헌장, 헌법 만들듯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엔지니어들과 이런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이 협의를 했고, 이 관련된 이 7층의 관련된 스펙 문서들이 있겠죠. 2층은 뭐 해야 되고, 2층은 뭐 해야 되고, 서로 연결은 어떻게 되고, 이 다큐멘트들만 종이로 인쇄해서 쌓아도 1, 2m 넘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론적인 베이스를 만들었고, 실제로 미국 쪽에서는 실리 위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축으로 해서 실제 소프트웨어를 확산해서 인터넷이 실질적으로 켜지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고, 유럽 쪽에서는 이런 아까 전에 그랜드 퀘스천, 이 네트워크를, 이 수많은 요소를 가진 네트워크들이 실제로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구조를 구성을 해야 되고, 이 각각의 몇 개의 계층이 있어야 되며, 각 계층이 해야 될 일은 뭐고, 그 다음에 각 계층 간에 서로 연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이론적인 규격적인 베이스는, 기반은 이 OSI 7 레이어 모델에서 많이 공헌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네트워크 시험이나 이런 거를 기사 시험 이런 걸 보면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계층을 설명하라고 할 때는 OSI 7 레이어를 많이 물어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조금 옛날 거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했죠? 벌써 몇 년, 2, 30년 됐는데, 2, 30년 전에 제가 대학에서 배울 때는 OSI 7 레이어 레퍼런스 모델로 해가지고 시험을 치고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TCP, IP 외에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네트워크도 많았고, 다른 네트워크도 많았고, 그래서 교과서에는 그때 당시에 요 내용으로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그냥 인터넷 TCP/IP 기반으로 인터넷이 이제 그냥 천하 통일을 했고, 그래서 그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은 5 스택, 5개의 스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론적으로는 한 80년대, 90년대는 이거가 대세적인 그 학문적인 공부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시험 칠 때는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아직도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인터넷 스택에서는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세션 레이어가 그냥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뭐 다 감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OSI 7 레이어 모델,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7 레이어 레퍼런스 모델, 참고 모델 얘기를 하고, 그 인터넷 표준 국제 표준 기구에서 제정을 한 그런 뭐 시험 쳐서 외우기 좋은, 그죠? 시험 치기 좋은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각 레이어를 지나가면 이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한 거죠.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들의 그 모바일 웹, 그 뭐 핸드폰이든 아니면 노트북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그 웹 서버라고 얘기를 합시다. 미안해요. 뭐 네이버.com이나 아니면은 뭐 아니면 어디 뭐 상명대 smu.ac.kr이라고 얘기를 치면 처음에 뭐 네이버.com 해가지고 주소가 길이가 뭐 굉장히 길고 뭐 블라블라 길이가 치면은 처음에 그 웹 서버에서는 그냥 그 웹이 보내는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이 기계에서는 그냥 여기는 그 웹페이지 주소만 들어가 있는 거죠. www.naver.com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그 소켓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이게 이제 OS고, 그죠? 이 부분이 운영체제고, 이 부분이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그 뭐냐 TCP/IP 소켓 프로그래밍 그 헤더 파일을 붙이고 .h를 붙이고, 그 다음에 소켓을 불러서 그 뭐냐 TCP 소켓을 생성을 하고, 그 소켓에다가 그 www.naver.com 데이터를 쪼르륵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소켓을 통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아 얘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www.naver.com 해가지고 데이터가 한 100바이트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메가라, 뭐 그렇진 않겠지만 2, 300메가, 2, 300바이트라고 치면은 그걸 한 예를 들어 4, 50바이트 정도로 한 너댓 개 정도로 자릅니다. 자르고 난 다음에 각각의 자른 패킷에다가 1번 패킷, 2번 패킷, 3번 패킷 이렇게 주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져온 게 그 앱이 나중에 올려줘야 될 앱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앱이 애플리케이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이게 받은 게 카카오톡이냐, 카카오 택시냐, 뭐 줌이냐, 스카이프냐, 뭐 크롬이냐, 사파리냐,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겠죠. 각각에 맞게 그 포트 넘버 라는 걸 붙이죠. 포트 넘버를 붙여야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보내줍니다. 세그먼트를 붙여야죠. 패킷 넘버가 얼마고, 뭐 현재 뭐 보내는 프로토콜은 TCP며 UDP니, 또는 뭐 그 다음에 그 포트 넘버는 예를 들어서 웹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80번이고, 뭐 그런 그 추가 정보를 헤더 정보라고 붙여줍니다. 머리글 정보를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패킷 하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그 캡슐에 넣어 놓는 거죠. 캡슐 데이터를 보내면 캡슐을 하나씩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면 밑에 네트워크 레이어 보내주는데, 네트워크 레이어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다 뭐 붙이겠어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하는 게 뭐가 있었죠? IP 주소를 바탕으로 라우팅하고 포워딩을 하니까, 그죠? 여기다가 IP 주소에 대한 그런 붙여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개 또 다른 게 붙는 게 있습니다. 뭐 책섬 뭐 데이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프로토콜 넘버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붙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IP 주소 붙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려갈 때, 아 이게 지금 내 기기에, 요 아직 여러분 휴대폰이에요. 아직 여러분 휴대폰 컴퓨터인데, 지금 여러분 휴대폰이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와이파이 가능하고, 뭐 4G나 5G 가능하고, 또는
이더넷 같은 게 연결돼 있다라면 그 중에서 뭘로 보낼래?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다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에 있는 기계에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기계가 10대가 있는데 지금 나는 와이파이 2번 채널을 쓰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표현. 그러면은 이거는 이 그 집 네트워크에 있는 2번 기계에 대한 기에서 보내는 거야 하고 그거를 붙여서 보내야 제대로 갔다가 나중에 응답이 날아올 때 내가 보고 있는 옆집 컴퓨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어머니 컴퓨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동생 형 컴퓨터로 가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겠죠. 이게 다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이제 와이파이 집에 있는 와이파이에 무선 신호를 실어서 쭉 보냅니다. 쭉 보내면은 가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라고 쳐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위의 내용이 필요 없죠. 그냥 와이파이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선 수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전파 송수신 가능한 그런 모듈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로 받은 게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1번 단말기, 2번 단말기, 10번 단말기 그런 정보만 주고 연결해 주면 됐지. 요 윗부분은 볼 필요 없으니까 이 집에 있는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나 이런 그 마지막 링크 여러분들이 갓 연결되어 있는 최초 링크 뭐 퍼스트 마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최초 링크, 4G나 5G나 와이파이나 또는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레이어 이후는 이상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링크 레이어까지만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무선 그 액세스 포인트나 무선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통해서 그냥 여러분들 집에 있는 무선 라우터가 이제 KT나 SKT의 에서 설치한 아파트에 있는 또는 건물에 있는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겠죠. 그죠? 스위치하고 라우터가 연결이 되면 스위치는 레이어 2까지만 2층까지만 가지고 있고 라우터는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 집을 나가서 이제 아파트의 백본 이 라우터에 나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주소에 따라서 상명대로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천안 쪽으로 아파트에서 여러 개의 링크가 있을 때 천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IP 주소에 따라서 그 경로를 다르게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라우팅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라우터에서는 라우팅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 주소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지만 라우터에서 사용자들의 그 패킷이 이게 웹 패킷이니 DN 카카오톡 패킷이 이런 거를 전혀 뒤져볼 필요는 없으니까 라우터 같은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전에 비행기 항공여행 비행기 여행의 예제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중간에 비행기가 막 날아가고 있는데 북극 지나고 알라스카 지나고 미국 지나고 할 때 그냥 그 부분에서 그냥 라우팅만 하면 되지 그 패킷 전달만 해주면 되지 그 패킷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 비행기 안에서 티켓팅하고 게이트 열고 활주로 착륙 그런 기능은 안 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단말에 물려 있는 마지막 링크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의 액세스 포인트나 무선랜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무선 트래픽을 받아서 그냥 집 전화선으로 그냥 바로 연결해서 어차피 경로가 하나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4G나 5G 쓸 때는 그 산에 꽂혀 있는 철탑, SKT나 KT 철탑에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그대로 수신을 하면은 그냥 송신하면 거기서도 링크로 그냥 4G, 5G 신호를 받아서 그 산 속에 묻혀 있는 라우터를 통해서 목적지가 일본이냐, 부산이냐, 아니면 광주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게 네트워크 경로를 빼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네트워크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자들이 단말에 바로 물려 있는 링크, 이 무선 액세스 포인트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링크 레이어까지만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경로 찾기를 실제로 찾아서 경로 탐색을 하고, 거기에 맞게 패킷을 보내야 되는 경우는 이런 라우터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주소가 일본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일본으로 통해서 라우팅을 해서 또는
뭐 미국의 대학이나 의하면은 미국의 대학 쪽으로 라우팅해서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학에 뭐 여러분들이 유학 가고 싶은 대학 뭐 스탠포드로 얘기를 하면은 스탠포드 대학의 웹 서버에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아마도 이더넷 뭐 기가빗 10기가 이더넷 이런 데 물려 있고 그다음에 이 IP 주소가 맞아요. 맞으면 맞네 확인하고 그다음에 올려보낸 다음에 여기서 올려보내면은 여기서 도착한 수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그 웹페이지를 보는 그 번호네. 그러면은 포트 80번이 됐죠. 그죠? 포트 80번으로 해가지고 그 대학의 웹페이지 뭐 지원자, 유학생들을 위한 지원자 웹페이지에 배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해는 가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그 패킷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실제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각 계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패킷들이 어떻게 구조화가 되고 정보가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거죠. 자, 이렇게 쭉 가서 네트워크 레이어를 가서 IP 주소를 확인해서 뭐 일본 거냐 미국이냐 그 행선지에 따라 가지고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프로토콜 레이어와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얘기를 다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시큐리티 쪽이네요. 시큐리티 쪽인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큐리티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뭐 이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핫한 분야죠. 근데 이 보안이라는 분야와 네트워크라는 분야는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굉장히 서로 관점은 다릅니다. 네트워크는 일단 열고 보자. 오픈 시스템, 개방형이죠. 일단 열고 연결을 맺자는 거고 가장 좋은 시큐리티는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보안. 문 잠그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인터넷을 설계를 할 때에는 아까 전에 철저하게 굉장히 by nature 특성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철학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다른 상상이 잘 안 갈 수도 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뛰어난 연구를 해서 전 세상을 통합할 수 있는 그때는 다 네트워크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뭐 어디 뭐 과학망 뭐 라디오 무선망 어디 뭐 노벨 기업망 그다음에 뭐 하와이 네트워크망 이렇게 네트워크가 다 따로따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하자 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든 다음에 엄청 고생을 해서 몇 년 또는 10년의 몇 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거를 뭐 특허 같은 것도 걸지 않고 무슨 장사를 하는 거 팔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 모든 소스 코드와 그 연구 결과 전부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사람들 공짜로 그걸 다 보내주고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죠. 개방적이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그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보통 이제 주로 미국 중심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대학들이었죠. 뭐 MIT나 뭐 UCLA라든가 뭐 스탠포드라든가 이런 그 주요 그 대학의 가장 앞서 있는 연구자들을 가지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굉장히 인텔리 그룹의 그 공유된 네트워크였고 서로 굉장히 서로 학자들끼리의 믿음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보안에 대한 고려가 거의 아예 안 돼 있습니다. 아예 안 돼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인터넷이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용자가 많아지고 뭐 그다음에 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부작용도 생기게 되고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무슨 트래픽 폭주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뭐 해킹, 뭐 바이러스라든가 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터넷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뭐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핫한 분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뭐 이 책의 그 챕터 1에서는 간단하게 이걸 다룹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그 레이어드 어프로치라고 얘기할까요? 레이어드 어프로치의 그 장단점을 논하는 게 숙제고, 그리고 또 이제 챕터 1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챕터 1의 그 연습 문제, 숙제들, 리뷰 퀘스천, 하고 그 프로블럼스들이죠. 여러분들 책 뒤에 보면은 맨 뒤에 보면은 이제 뭐 그 61페이지 칠판 한글 교과서 기준으로 61페이지를 보면은 그 뭐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제 질문에서 복습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필요되는 연습 문제와 복습 문제들을 이제 숙제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낼 테니까 그거를 숙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이 녹음을 2번 했는데,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인코딩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시큐리티하고 히스토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주간도 또 잘 보내시고, 우리가 챕터 1 마무리할 때쯤에는 한번 실제 그 화상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또 여러분들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해서, 그래서 또 어떤 또 얼굴들이 있는지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을 텐데, 아마 한 다음 주나 한 다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한번 실제 전체 우리 원래 수업 시간 있죠.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5분,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5분까지 우리가 그 실제로 줌을 사용을 해서 한 주 정도 챕터 1 마칠 때 한번 그걸로 정리를 하면서 Q&A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어요. Q&A 하는 시간 가지고 강의도 좀 하고 출석도 좀 부르고 서로 얼굴도 좀 보면서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볍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 미리 공지를 줄게요. 그래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월화는 우리가 그 실제로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고 출석 부르고 그 다음에 응답하고 챕터 1 배운 것 중에서 질의 응답하고 뭐 궁금한 것도 여러분들 적어둔 것들 있으면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또 잘 보내시고,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